상당히 우리나라에는 가슴이 아픕니다. 왜 같은 장비를 쓰는데 이렇게 차이가 날까? 이것은 다시금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의 단위 산업의 핵심 기술력의 우위는 필수적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것들이 통과가 된다면 산업과 국민에게는 어느 정도 활성이 될 수 있을까 싶긴 합니다. 근데 이제 고려할 거는 무엇이냐? 여기서 이거를 누구를 중심으로 배치할 것인가가 중요할 것 같긴 해요. 제가 봤을 때는 AI라고 하는 거를 같이 연결해서 또 다른 형태의 인간됨이라고 하는 것들을 양성해야 되는데 AI에 활용되어지는 방식으로서는 저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정치적 격변을 겪고 나서 이제 소위 모두 다 AI를 외치고 있습니다. 혹은 이제 AI 플러스 반도체 이것들을 외치고 있고, 그다음에 AI 3대 강국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AI 점수를 보자면 미국이 100점, 중국이 65점.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우리나라가 보통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부터 맨날 이렇게 붙어 있죠. 말하자면 이제 미국이 아주 강하고 그다음에 중국이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정도 잡고 있는데, 오늘 재밌는 통계를 봤는데요. 오픈 AI에서 한국 법인을 만들겠대요. 왜 그러냐 봤더니 오픈 AI 사용료 1등이 누굴까요? 당연히 미국이겠죠. 근데 2등이 우리나라입니다. 되게 재밌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기술적인 이 소위 테스트보드가 될 만한 나라가 돼버리는 것이죠. 사람도 굉장히 민감하고 짜증도 많이 내고 이러니까 AI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해졌는데, 결국에 지금 AI 강국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대권주자들은 강국을 한마디로 미국, 중국처럼 독자적인 AI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위 이제 서버린 AI 같기도 하고요. 서버린 AI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미국은 오픈 AI, 제미나이 같은 것들이 너무나도 강하게 뭐 딥시크의 충격처럼 포함해서 중국도 아주 중장기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은 되게 다양할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로는 저는 소버린 AI처럼 한국형 AI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술이 이제 안보가 된 건 맞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가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데이터와 정보 체계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런 것이 또 부가가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소버린 AI는 필요하다고는 보는데 필수적인 것까지는 의사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한정된 자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AI라고 하는 기술이라고 봐야 될지 저는 하나의 자원이라고 보기도 하거든요. AI가 데이터라고 하는 표현에서 모든 걸 만들 수 있게 됩니다. AI가 자원이라고 친다면 어떤 데에서는 자원을 채굴할 수 있고요. 인프라를 깔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얘기하는 오픈 AI, 제미나이 같은 소위 인프라용 AI겠죠. 근데 저는 어떤 면에서 AI 담당자들이나 하는 개발하시는 분들과 얘기하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적응할 수 있고, 소위 우리나라가 BTS 왜 잘 되냐고 물어보면은 근본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러죠. 이게 팝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근본 없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무슨 얘기냐면 AI 인프라라고 하는 뿌리는 모르겠고 얘를 어떻게 잘 쓸 것인가에 AI 어플리케이션 단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사례로 들고 싶어요. 실제로 소버린 AI라고 하는 것들은 근본적으로 봤었을 때는 우리가 이제 AI 반도체 엄청난 거대한 데이터 센터 10조 단위 만들 수 있는 GPU라고 하는 거 하겠다.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실제 소프트웨어 엔진으로서 소버린 AI를 구동할 것인가 아니면은 오픈 AI 같은 것들 쓸 것인가의 문제는 의사결정으로서 AI 정책 당국과 AI 기술자들과 그 다음에 학교들을 연계해서 좀더 어느 커미티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여기서 집중할 수 있는 게 AI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우리나라는 되게 빠르게 한 예로서 제가 이제 같이 인터뷰하고 책을 쓰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소위 LMM 기반으로 AI용 그러니까 LMM 기반의 AI 게임을 만든 분이 있습니다. 스모킹 건이라는 게임도 하나 있는데요. 그게 이제 주목 많이 받았고, 근데 그쪽에서도 이 오픈 AI나 제미나이들도 어떤 고민하고 있냐면 우리가 이렇게 인프라를 깔았는데 아직 제대로 앱이 없어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앱을 실제로 이 개발자가 성공을 시켜서 실제로 이런 정확히 바뀔 수는 없지만 이쪽에 인프라 회사들과 미팅을 요새 많이 합니다. 대체 이걸 어떻게 만든 거예요? 물어봅니다. 이 정도로 여전히 이게 우리가 간단히 인프라 투자도 있지만 AI 어플리케이션으로 얘기해서 이게 어떤 거로 나올지를 우리가 고민할 필요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처럼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이것들이 실제 AI 어플리케이션 이것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많이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AI 인프라, 그러니까 소버린 AI는 국가 단위로서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AI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 인프라가 될 수 있거나 거기 인프라인 반도체가 있겠죠. 이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실제 우리나라가 근본 없이 잘하는, 똑똑하게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걸 봤을 때 AI 어플리케이션 통해 가지고 또 다른 부가가치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 두 가지 정도는 나눌 필요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일단은 그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3대 강국 도약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들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가 AI 얘기하다가 반도체 얘기를 같이 할 수밖에 소위 AI 시대 때 반도체가
훨씬 더 빨리 발달해야 되니까 반도체 엔지니어들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 했었던 것인데, 반도체 특별법이 이제 얼마 전에 그 크게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소위 52시간 규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포함했었어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반도체 기업한테 기존엔 세제 혜택, 그러니까 세금 같은 걸 감면해 줬어요. 그다음에 이제 R&D 투자해 주게 되면은 뭐 대출이라고 하는 걸 싸게 준다든지, 말하자면 지원에 가까웠는데, 그러니까 세제 지원에 가까웠는데 반도체 특별법은 돈을 준다는 겁니다. 자금 지원해 드릴게인 겁니다. 수십조 단위를 실제로 자금을 준다는 거죠. 요것을 실제 펀딩을 해가지고 국가에서 기업한테 돈을 준다고 하는 것들은 이미 미국과 중국 등의 회사들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것들이 실제 매출 기준과 경쟁력 기준을 봤을 때 대기업에 몰릴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의문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건 좀 조정이 필요해 보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인프라 용수.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설계 엔지니어들이 만드는 것 같지만 실제 거대한 인프라라고 하는 전력량, 팹을 돌려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용수에서 물이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요새 뭐 다른 거 많이, 이런 것들의 인허가를 빨리 하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게 있고, 원래 세 번째가 바로 52시간 규제 등을 통한 노동 유연성 같은 게 있었는데 이것 좀 삭제가 됐죠. 두 가지입니다. 돈을 많이 준다, 인프라를 지원한다. 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들이 통과가 된다면 산업과 국민에게는 제가 봤을 땐 어느 정도 산업의 활성이 더 될 수 있을까 싶긴 합니다. 근데 이제 고려할 거는 무엇이냐? 여기서 이거를 누구를 중심으로 배치할 것인가가 중요할 것 같긴 해요. 물론 뭐 삼성 하이닉스를 잘 되게 도와주는 건 중요하긴 하지만, 제가 업계에 있었던 상으로 봤을 때는 삼성과 하이닉스는 그냥 합니다. 지원한다고 돈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부장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들의 기술력을 올릴 수 있고 글로벌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게 결국에 고용 창출이 더 많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어디에 좀 디테일에 할까라고 하는 것들을 좀 고민할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AI 인재 양성들에 대한 각 뭐 대선 정책들 뭐 후보들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의사결정의 방식입니다. 뭐 비등한 예로 전 스위스의 예전 사례를 들고 싶긴 해요. 스위스가 18세기 한마디로 프랑스 혁명 때 마지막으로 왕정을 지켰던 용병들이 스위스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스위스가 먹을 게 없으니까, 산 중독에 살고 있으니까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했던 게 뭐냐면 몸빵인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군인으로 가서 용병으로 많이 뛰었었습니다. 그 4세기 때 게르만이 내려왔던 이유가 로마의 군대였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위스가 돈이 없고 아무도 먹을 게 없으니까 프랑스나 이런 국가들한테 용병을 얻었어요. 근데 왜 끝까지 싸웠냐? 우리는 용병을 할 게 없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싸워도 죽어야 다른 나라들이 있더라도 우리 써줄 거 아니야. 말하자면 몸빵 말고는 할 게 없었던 것이 바로 스위스였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뭘 생각했냐? 그때 리더가 이게 아니라 우리가 기술적인 발전을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스위스 뭐죠? 시계죠. 굉장히 정밀한 산업이죠. 관광도 있긴 하지만 스위스의 정밀 기계 산업이라고 하는 그 발달에 따라서 현재 국민 소득이 9만 불에 가깝게 됐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바로 의사결정의 리더. 그때 19세기 전후 20세기로 왔었을 때 물론 군사적으로 영구 중립국이라고 하는 형태로 했기 때문에 정치 안정도 됐긴 했지만, 근데 그거 말고 기술적으로 어떠한 인재를 양성하고 산업정책을 하는 거에 따라서 그 가난하고 추위에 떨었던 스위스가 지금은 아주 대단한 나라가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AI 인재 양성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AI 인재 양성을 제가 봤을 때는 AI라고 하는 거를 같이 연결해서 또 다른 형태의 인간됨이라고 하는 것들 양성해야 되는데, AI의 활용되어지는 방식으로서는 저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인간의 생각을, 그러니까 대체할 수 있는 것을 대체 가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들이나 툴 같은 걸 쓰는 방식은 알아서 합니다. AI 인재는 뭐냐면 결국에 AI를 활용해서 인간이 또 다른 형태의 부가가치를 어떻게 낼 것인가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것들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유튜브 CEO가 유튜브 자녀들의 유튜브 시청을 막죠. 빌 게이츠의 아들, 딸들이 어디에 있죠? 흑장난하는 학교에 다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건 과연 무엇이냐. AI 인재는 좋은데요. 툴 양성은 배우면 됩니다. 그냥. 그다음에 요즘에는 오픈 AI, 인프라 AI 물어보고 다 알아요. 그것은 내비두자. 과연 AI가 왔던 이 시대, AI가 자원일 때 우리가 인간됨이라고 통한 또 다른 부가가치 혹은 그걸 통해서 어떤 것들이 될까라고 하는 것들의 방향타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스위스가 정말 선진국 된 것처럼 이 AI 기술의 인재 양성 방향은 너무 기술적인 거는 저는 약간 반대인 것 같아요. 이걸 자원으로 활용했을 때 어떻게 또 다른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을까? 거기서 어떻게 인간됨을 더 발현할 수 있을까? 인간됨이라고 하는 게 내가 뭘 잘할 수 있지요? AI 활용을 통해서 내가 뭘 가질 수 있지? 와디유 해보겠죠. 후유. 이 두 가지 질문을 하면서 좀 교육 체계 같은 것들의 양성 방식도 바뀔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AI라고 하는 것들이 발전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AI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되게 하늘 위에 떠 있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계속 말씀드렸지만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AI라고 하는 거는 엄청나게 거대한 반려이 일어날 수 있는. 요즘에 여러분들 뭐 그 실제 엔비디아에서 냉각할 수 있는 회사를 합병한다고 한다든지, 뭐 액체 냉각한다든지, 뭐 얼음이 된다든지, 뭐 이런 것까지 나오고, 수많은 데이터 센터가 어디에 있죠? 저기 강변에 있고요. 북극에 있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왜냐하면 에너지라고 하는 것들을 활용해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GPU를 돌리더라도 이것을 쓰는 사용자들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문서 하나 만들려고 할 때 GPU를 쓴다고 명령을 집어넣게 되면 엄청난 전력이 소모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AI를 돌아가려면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근데 그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냐? 선진국들이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소위 재생에너지 같은 것들, 소위 대체에너지 같은 것들이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많이 필요하다. 근데 많이 필요할 때 여기서 기존의 화석을 당연히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원전 재생 같은 것들을 가지고 이슈가 많이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재생에너지가 원전보다 지금 단가가 떨어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확인했을 때, 그 다음에 독일과 덴마크라고 해서 산업이 어려웠던 나라들이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굉장히 그걸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산업 형태가 됐겠죠. 말하자면 덴마크가 낙농국이었다가 재생에너지 산업으로서 엄청나게 크게 돈을 벌고 있거든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재생에너지 같은 거를 확대하는 방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현재 이걸 가지고 논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원전이라고 탈원전이 아닙니다. 원전 현재 기획돼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지어지는 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의 비용이 좀 커진다는 건 분명히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단가가 떨어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 근데 가능하다면 재생에너지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우리나라 각축전도 있는데, 여전히 또 이제 그것의 바탕이, 그러니까 AI가 머리라고 친다면 반도체는 몸이죠. 이 몸이 반도체를 두고 경쟁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어떤 분들 미국의 보고서를 보게 되면 결국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기본적으로 원래 같은 뭐 양안 체제라고 하는 게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봤을 때 중국이 하나의 중국으로 믿고 있다,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왜 그러냐? 누구도 범접하지 못하는 반도체 기술인 TSMC라는 회사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강력하죠. 현재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는 것에 부가가치 있는 곳의 60% 이상을 대만의 반도체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나라에는 가슴이 아픔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같은 장비를 쓰는데 이렇게 차이가 날까? 이것은 다시금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의 단위 산업의 핵심 기술력의 우위는 필수적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TSMC에 줄 서서 번호표 뽑고 있어요. 이거 나중에 엔비디아 기다려주세요. 뭐 구글 기다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퀄컴 기다려요. 근데 삼성은 지금 널널하게 쉬고 있습니다. 슬픔이죠. 말하자면 일단은 단위 회사의 기술력의 끝에는 가셔야 된다. 이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 여기서 기술이라고 하는 것과 안보를 실제로 우리가 대권주자들께서는 나눠들 게, 우리나라가 잘하는 것은 무엇이고 못하는 건 무엇인지 충분히 고려해야 됩니다. 이것은 실제 기업이라고 하는 것에 내비를 만듭니다. 우리나라가 IMF 전후부터 개발도상국이 선진국 될 때까지는 대기업에게 대부분의 경제 정책을 맡겼던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았던 거죠. 그래서 몇 가지 대기업들이 글로벌 수준이 됐죠. 근데 우리나라 전체가 글로벌 수준 된 건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 글로벌 수준 돼가지고 강점으로 되어 있는 건 살리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약점이라고 될 수 있는 것들은 실제 국가 단위에서 협력을 끊을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적인 실제 외교 정책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우리 기술자들과 연결하고 정책 담당자들이 연결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강점과 약점 무엇인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특히 반도체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게 된다면, 반도체가 의사결정을 할 때는 어떤 기술 전문가나 학계분들 뿐만 아니라 산업계 분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반도체만 제가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고 친다면, 반도체는 전작과 설계도 중요하지만 맨 끝에 기계장치도 되게 중요하고요. 배관도 있어야 되고요. 소재도 중요하고요. 모든 전공이 다 몰려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경쟁 우위가 있는지를 아주 면밀하게 매핑을 진행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기술력이 있는 산업계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숙련된 시니어들을 포함해서 이런 분들을 가지고 실제 장단점을 명확하게 구분한 다음에 그것의 장점은 최대한 늘려서 글로벌화시키고, 단점이라고 하는 것들은 보완하거나 협력하는 관계로서 정부에서 도와주는, 말하자면 기술적인 경쟁 우위를 알고 그것의 장단점을 구분해서 외교에 포함시킨다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나라의 살아가는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정부 효율 기구 세우면서 AI를 전면에 내비쳐가지고 막 뭐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각 국가들에서나 우리나라 대선에서도 AI 컨트롤 타워, 과학기술 부총리죠. 부총리. 그 다음에 AI 혁신전략부 이런 것들을 신설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적절한 접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실제로 이 기술적인 단위에서 기술 전문가들의 의견도 필요하긴 하나 정책적, 그 다음에 사회적인 것들까지 포함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AI는 전 인프라라기보다는 자원이라고 보고요. 근데 특이한 건 뭐냐? 기존의 인터넷과 PC처럼 어떤 하나의 단위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거의 암호화 같은 형태죠. 어디로 펼쳐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AI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AI는 지금 뭐냐면 결국에 디지털 정보에 대한 소위 자동화의 영역에 가깝고요. 이제 AI 현재 디지털 데이터 방식을 비판하는 얀 루쿤 같은 분이 뭐라 그러냐? 실제 AI가 세상을 접촉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된다. 지금의 AI로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것을 개발하자는 얘기는 둘째 얘기고, 첫 번째로는 기존의 디지털 중심의 현재 AI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들을 구분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자동화가 될 거다라고 하는 건 제가 아는 업계의 얘기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반도체 생산 자동화 불가능합니다. 그거를 꿈꾸거나 그걸 통해서 노동자들을 해고하거나 이런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현재 삼성이나 이런 것들 수율의 문제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AI가 만사형통은 아닙니다. 근데 AI가 쉽게 자동화 가능해서 할 수 없는 일을 충분히 구분할 필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앨런 머스크 얘기했듯이 AI로 모든 걸 밀어버리는 형태라기보다는 그때 사람들과 협력을 통해서 실제로 가능해서 사람이 편하게지는 것, AI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한 것들, 말하자면 인간과 AI가 연계해서 서로의 장단점을 가지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자원이자 대상으로서 여기는 것을 실제 정책, 인문사회 정책까지 포함돼가지고 기술, 인문, 정책까지 포함해서 만들어야 그것이 AI가 하나의 만병통치약적으로 바라시는 분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면밀히 바라봐야 결국에 AI라고 하는 거대한 기술 스케일이라고 하는 디테일이 달려 있습니다. 이 디테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면밀히 보고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받아들여야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수십 년, 말하자면 IMF, 그 다음에 뭐 정치적 87년째 봤을 때는 40년 혹은 20년이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25년에서 40년 정도의 사회에서 정치적, 경제적 격변이 일어나고 있는데 AI나 반도체라고 하는 것이 글로벌리 혹은 인간의 자체로서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 단위 기술적인 개발도 필요하겠지만은 뭐 현재 국가적, 정치적 위기 같은 것들 포함해서 여기 사람들끼리 서로를 무시하지 않고 협력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는, 반도체 기술만 하더라도 다양한 기술의 변화들이 있었다. 그 다음에 AI에서 쓸 수 있는 게 있고 쓸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해 보면서 서로의 협력과 신뢰를 쌓아가는 방식이 뭐 제가 얘기했던 반도체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든지 산업에 대한 얘기든지 둘 다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들이 국가적으로 좀 더 이야기가 풍부해지면 그것이 가치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뭐 대선을 앞두고 있기도 하고 저희 채널에서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